여보세요. 등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시면 등기한 것처럼 대항력을 드리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지위가 안정이 되는 것이 제3자에게도 추정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대항력을 가지려면 법에 정한 요건은 정확하게 갖춰야 되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은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하라고 하죠. 전입신고하러 간다라고 하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한 주택을 인도받으면 점유하면 이사가면 요게 두 가지가 대항 요건이에요. 상가 건물은 동사무소 관계없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임대차 계약한 상가 건물을 인도받으면 점유하면 요게 대항 요건이에요. 등기는 아니죠. 4월 24일 날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다.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은 언제부터인가? 다음 날부터 20월부터 제3자에 대하여 양순이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에 대한 권리가 항상 대항력이에요. 민법에서 분묘기지권 배우셨어요? 분묘기지권은 관습에 의해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죠. 물건. 응?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죠. 물건은 대항력 있나요 없나요? 있죠. 대항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제3자에게. 그러면 항상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 표현이면 항상 따져보실 게 지금 제3자가 그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는지 그걸 꼭 따져보는 게 대항력이에요. 분묘기지권 등기 능력은 없죠. 등기는 없다고. 그 현장 나가서 봐야 되겠죠. 뭐가? 볼록이 뭐예요? 볼록이 봉분이 요게 공시 기능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매장된 유골이 있어도 공분이 없다. 평장 암장은 공시가 없죠. 제3자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기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등기가 대표적으로 제3자에게 공시하는 거죠. 등기한 날 바로 주는데 이건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구체적으로 다음 날 판례에서 0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시가 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주장한다 할 때 이 대항 요건, 등기가 대항 요건에서 등기부가 공시기능 하듯이 그러면 대항 요건 주민등록 인도, 사업자 등록 인도 요 두 개 중에서 등록하고 인도 두 개 중에서 제3자가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 기능하는 것이 꼭 있다는 겁니다. 대항 요건 중에는. 그러면 주민등록이 공시 기능하는 것인가? 인도가 공시 기능하는 것인가? 인도가 공시 기능한다 해버리면 그 임차인은 밖에 못 나가요. 늘 앉아 있어야 돼. 제3자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항 요건으로서 인도는 요것까지 갖춰야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항 요건으로서 인도 점유하는 것은 중요한데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공시 기능하는 것은 주택에서는 주민등록이,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이, 주민등록부가 공시 기능하고 사업자 등록부가 공시 기능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공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공시 기능하게 되는 주민등록이 더 중요하고 인도보다는 사업자 등록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쁘시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이 공시 기능하고 사업자 등록이 공시 기능한다면 따져보실 게 주민등록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해야 보호된다면 주민등록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이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주민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주민등록을 할 때 어디까지 공시를 해야만 보호가 될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게 좋죠. 그러면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도 가능하다. 주민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네 사람한테 인사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은 인사하고 다니는 게 주민 아니야? 그러니까 원칙은 자연인만
주민등록 대상이 된다고. 원칙은 법인이 보호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무주택자가 있나요 없나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LH공사 아시죠? 여기도 울산지방공사가 있겠죠.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기금을 가지고 공적인 돈인 도시주택기금을 가지고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요. 누가? LH공사가, 지방공사가. 그럼 야는 자연인 아니죠? 야 명의로 주민등록 안 되니까 LH공사가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무주택자라. 무주택자는 자연인 맞죠? 요 사람이 주민등록 인도요건을 갖춰. 계약은 법인이 하고 대항력권은 무주택자가. 그러면 계약한 LH공사가 대항력을, 지방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해요. 원칙은 주민등록은 야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지역별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LH공사가 계약을 하고 계약한 LH공사가 대항력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LH공사가 선정한 또는 지방공사가 계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무주택자라 하여금 주민등록 인도 요건을 갖췄다. 요 대항력을 갖췄죠. 그럼 계약한 누가? LH공사가, 지방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하고.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사원주택 구해주죠. 중소기업이 계약하고 야는 자연인이 아니니까 대항력 갖출 수가 없으니까 사원으로 하여금 대항력을 갖추면 계약한 중소기업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 범위는 자연인은 다 보호돼요. 외국인도 숨쉬는 자연인 맞아요. 외국인도 국내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인사하잖아요. 그래 보호해야지. 자연인 다 보호된다고. 주식회사 법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여기까지 보호되는 거야. 여기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은 자연인만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합니까? 법인도. 여기는 자연인 법인 다 보호돼요. 그러면 주민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건물은 당연히 주거용 건물이겠죠. 여기는 영업용 건물이겠죠.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판단은 건축물 대장처럼 공부상 용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용도, 사실상 용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주택,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대장인 공부상 용도 기준이다. 사실상 또는 같은 말 실제 용도 기준이다. 사실상 주거용이면 보호돼요. 공부상 용도 관계없이. 공부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실제 뭐로 쓰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보호된다는 겁니다. 무후가 건물도 뭐로 쓰고 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미등기 건물도 뭐로 쓰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다 보호돼요.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다 상가 건물이 보호되겠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건물이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택이 아닌데 동창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 교회 같은 것은 영업용 건물 아니에요. 종친회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교회 같은 것은 비영리죠. 그건 주택임대차법도 보호 안 되고 상가 건물도 보호가 안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인지 아닌지는 가게 들어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 그럼 공시는 어디까지 공시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공시할 때 주민등록은 뭘 기준으로 공시할 것인가? 건축물 대장상 현재 임대차 계약한 건물 표시하고 실제 건물 표시가 다를 수 있죠. 여러 동이 있다. 여기가 가동, 나동, 라동 돼 있다고. 실제 건물 표시가. 임대차 계약한 연립주택이 출입문에 201호 돼 있다고. 출입문에. 근데 요 건물에 가동 201호, 실제 건물 표시는 가동 201호인데 임대차 계약한 요 건물에 대한 대장을 보니까 거꾸로 라동 101호로 돼 있다고. 밑에 지층이 있어서 출입문에 201호, 대장에는 라동 101호. 같은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상 표시하고 실제 건물 표시가 다르죠. 에? 그럼 뭐대로 전입신고해 보되겠나요? 1. 공부상 표시, 2. 실제 표시.
실제 표시대로 한다 해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5년 10년마다 페인트 칠 따로 새로 할 거 아니야. 그때마다 페인트 칠하는 사람 마음이잖아. 이렇게 칠했다가 또 이렇게 거꾸로 다 이렇게 칠하면 또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것이면 변동이 없는 공부상 표시들어야 돼. 건물인지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실상 주거용이 되고, 전입신고는 임차권을 공시하기 때문에 실제 건물 표시하고 대장상 표시가 다르면 대장상 표시들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실무가 있어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계약 중개했을 거 아니야. 그럼 건물 표시사항은 뭘 보고 확인해요? 건물 표시, 건축물 대장 보고 확인하고 대장 제시하고 설명했을 거 아니야? 임대차 계약하고 보수받고 전입신고를 갈 거 아니야? 임차인한테 뭘 지우주라고? 대장 요구대로 전입신고하시라고 해야 돼. 실제 건물 표시가 다르면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효하게 공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그 말을 많이 쓰거든.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제3자에게 대응할 거 아니야. 공시가 제출돼야. 그럼 뭐가 기준이라고? 대장이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가구주택 들어보셨죠? 다가구는 단독 아니야? 소유자 한 사람이죠. 다가구주택은 어디까지 전입신고할 것인가? 다가구주택 201호에 임대차 계약했다고. 무고동 100번지 다가구주택 201호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지번까지만 하면 대항력 취득한다. 호수까지 기재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니까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되지 편의상 부여된 호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보호된다고. 다세대주택 있죠.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구분 소유 건물 아니야? 개개호마다 등기가 따로 돼 있죠. 그러면 다세대 201호이면 동구분이 있으면 가동이다. 가동 201호 같으면 무구동 100번지 가동 201호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 가야 돼. 왜냐하면 누구 소유의 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임차인 걸 특정해야만 나중에 보호되기 때문에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상가 건물은 공시할 때 한 개 분양받은 상가가 40평이야. 실면적이. 분양 면적은 80평 되겠죠. 공급 면적. 한 50% 상가는 보통 50% 정도 되니까. 가게 커서 안 나가니까 요거 벽을 쳐가지고 쪼개서 세를 놓을 수 있나 없나요? 그럼 내가 지금 무고동 100번지에 있는 201호 상가를 내가 어느 부분 임차했는지, 요 부분 임차했으면 요 부분 임차했다라고 도면 그래가야 돼. 일부 임차면 도면 첨부하는 거야. 그럼 전입신고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전입신고가 왜 중요한가? 공시기능하기 때문에요. 사업자 등록이 공시기능하기 때문에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말은 다가구이면 지번까지, 다세대인데 지번까지만 전입신고하고 동호수 기재 안 했다. 일체 보호 안 돼요.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뭘 주겠다고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 주겠다 했죠.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 날부터 제3자, 상속인, 수정자, 증여받은 사람,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 이 사람에게 100% 대항할 수 있겠는가?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임대인과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수급하겠다 주장하고 나올 때 제3자로부터 보증금 다 받아놓겠다 그 말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면 다음 날 0시부터 100% 항상 100%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가압 소유 눈치 보지 말고 이야기하시고 보세요. 가압 소유 주택에 대하여 을이 임대차 계약했죠. 임대차 계약한 을이 대항력이 아니고 대항 요건을 갖춘 날이 4월 20일 날 대항 요건이다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인도 이사간 날짜가 4월 20일이야. 대항력은 언제요? 4월 21일.
임대인이 을과 임대차 진행하면서 병하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나 없나요? 매매 진행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이 4월 20일.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정은행 찾아가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고 4월 20일. 소위 대항 요건을 갖춘 날에 제3자 등기가 들어왔죠. 이게 누가 빨라요? 대항력은 다음날 4월 21일이고 야는 소유권 이미 4월 20일 저당권 이미 취득했죠. 실무 가시면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본인이 수집하시거나 중개할 때는 특약사항을 거는데 특약사항도 뭐 사기칠 놈 같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걸어놨는 거예요. 임대차 법부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 명의 등기에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를 한다. 하고 벌칙을 걸어놔야지. 보증금이 1억이다. 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그러면 임대인이 겁나서는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걸어놔도 사기치고 필리핀 갈 사람이면 사기치고 가겠죠. 그죠? 그래 수시로 등기부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시험에 요즘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대항 요건 갖춘 날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누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야가 순위에 넣었죠. 경매 넘으면 야는 살지를 못해. 좀 이따 보시면. 요 기억하시고 대항 요건 갖춘 날에 제3자 등기가 있으면 제3자 등기가 선순위. 야가 후순위니까 이게는 매순위 대항을 못한다고. 뭐 이런 경우 아니면 4월 21일 날 제3자 병명의 이전 등기 4월 21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그럼 대항력이 발생되는 날 제3자 등기 넘었죠? 그럼 이때는 등기 몇 시? 등기소 문 여는 시간 몇 시요? 여기는 9시. 대항력은 몇 시? 0시. 이때는 임차인을 보내죠. 그 요건 처음에 공부할 대항 요건을 갖춘 날인가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되는 이걸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아니면 대항 요건 갖춘 날에 제3자 등기 오면 제3자가 선순위 알고 계시면 요 경우만 아니면 대항력이 발생되는 날 등기 넘으면 야가 보호되죠. 야가 선순위, 야가 후순위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경매는 낙찰자에게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 이유가 되어서 법대로 대항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날 0시가 되어도 대항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정을 따시고 실무하실 때 실무 나가시면 경매 공부를 하실 때 이걸 공부를 좀 하신다. 권리 분석을 좀 공부하셔야 돼. 권리 분석 보통 경매학원 가도 임대차 법법 권리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췄는데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수익하겠다 주장하고 제3자 낙찰자로부터 보증을 받아 나올 수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아예 대항 요건을 갖췄지만 다음날 0시 이후는 됐지만 아예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살겠다 이야기 못하고 보증금 달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권리 분석표를 만들어 보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를 만들어 보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권리 분석표는. 가장 선순위에 임대차 법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하고 살고 있고 그 후에 저당권이 들어오고 그 후에 돈을 빌렸었는데 못 갚아서 감유 등기가 들어오고 그 후에 보통 세금 못 내서 압류 등기가 들어왔다고. 두 번째는 저당권이 먼저 들어오고 1순위에 그 다음에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압류 감유 이렇게. 여기가 기본 권리 분석입니다. 그럼 여기 권리자가 4사람이 있는데 저당권이나 압류 감유는 같이 보시면 돼. 저당권 압류 감유 권자의 목적은 사용 수익 목적입니까? 예? 사용 수익 목적은 이거죠. 여긴 부동산 담보로 잡고 빌려준 돈, 피담보 채권 받을 돈, 빌려준 돈 만드는 목적이고 이것도 빌려준 돈 만드는 목적이고 압류 감유는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까? 등기부 시간에 압류하는 것도 똑같죠? 압류란 말 앞에 가압류는 우리가 보통 차용증을 돈을 1,000만 원 빌렸었는데
담보 없이 무담보 차용증만 적었어요. 돈 안 갚았어.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왜 돈 안 주나 물어볼까? 언제 내가 네한테 돈 빌렸나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요? 소송 가요. 소송.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차용증 가져가가지고 소송 걸고 소송 그 목적이 뭐예요? 돈을 안 주니까 판결문 나오면 채무자 명의 부동산 경매 신청을 목적으로 소송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신청을 했죠. 저기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렇죠. 지금 법원에 판결문 나왔죠. 판결문 나오면 이거 가지고 경매 신청할 목적이라고. 그런데 소송 제기되면 채무자에게도 소송 제기됐다고 날라온다고.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면 판결 나오기 전에 제 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 다 넘겨 넣어버리면 판결 나왔죠. 경매 신청을 해보니까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내가 차용증만큼 이만큼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내가 경매 신청할 거니까 임시로 보존 조치해 놓는 거예요. 받을 돈이 이만큼입니다. 압류는 그래서 가압류는 국가기관이 인정한 다음에 판결이 나온 다음에 경매 넘어가죠. 이때부터 압류일자가 개시된다 이렇게 하고. 보통 세금 안 내면 과세관청에서 독촉청 날라오죠. 독촉청 날라와도 세금 안 내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 갑부에 어디 세무서 압류 등기 들어가 있어요. 국가기관이 인정한 채권을 확보하는 게 압류입니다. 국가기관이 인정하기 전 개인 간의 채무, 채권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게 가압류예요.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해놔야 판결 나오면 그 가압류 채권만큼 경매 신청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목적은 사용 수익 목적 아니고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다. 금전 채권 확보 목적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금전 채권 확보 목적인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경매 넘어오면 낙찰자가 낙찰 대금 납부할 거 아니야? 낙찰 대금 납부하면 대금 가지고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순위에 따라서 다 배당 받고 등기부에 다 말소되는 권리야. 없어진다고. 그럼 이게 나중에 경매 권리 분석할 때 이 기준이에요. 저당권 압류 가압류 뜨면 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구나. 낙찰되면 낙찰 대금 가지고 순위에 따른 배당 받고 다 받든지 못 받든지 무조건 등기부에서 말소해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항 요건 간철 임차인은 말소가 된 이 사람보다 선순위죠. 먼저 대항 요건 갖추고 살고 있는 이 사람은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해서 산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 보세요. 이제 저당권이 먼저 선순위고 임차인이 후순위죠. 저당권자 배당받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여 배당받고 없어지죠. 만약에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인데 임대차 부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이 사람까지도 낙찰자에게 대항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야가 받고자 하는 보증금이 2억이야. 그러면 야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장 선순위인데 후순위 임차인이 2억 원 때문에 이 후순위 임차인까지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금방 경매 낙찰되겠어요? 아니면 2억 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유찰되겠어요? 야까지 추가 비용까지 안고 와야 되니까 2억 원만큼 계속 5회차 6회차 계속 유찰 간다고. 그럼 누가 피해요? 그러면 후순위 때문에 선순위 권리가 피해니까 결론은 임차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때는 자기보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없을 것.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먼저 가장 선순위일 때만 낙찰자 대행해요. 저당권 압류 가압류처럼 금전 채권 확보 돈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 한 사람이라도 먼저 있으면 여기부터 없어지니까 후순위는 같이 소멸입니다. 소멸된다 그 말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살겠다 이야기도 못하고 낙찰자에게 보조금 달라 소리 못한다고. 그럼 야는 대항력 없죠. 후순위는. 그러면 자 이름 보세요. 대항 요건은 갖췄죠. 대항 요건만 갖춰도 경매에서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있죠. 요 사람보다 먼저 배당을 해달라고 우선 변제받을 우선 변제권은 민법에도 여러 번 나오죠. 저당권 전세권 할 때 우선 변제권 이건 경매에서 배당받는 권리요. 우선 배당권이 대항 요건만 갖춰도 경매에서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겠는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시면 돼. 대항 요건은 법률 용어는 의미가 다 있어요. 대항 요건은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에요. 누구한테?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살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따지는 게 대항 요건이지. 대항 요건 안에는 배당받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는 후순위여서 대항력도 없죠. 대항 요건만 가진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우선하에 배당받는 권리도 없어요. 그럼 야는 채권이지 물건 아니죠. 나중에 경매 배당 순위가 가장 일반 채권자 지위에 떨어져서 가장 후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매는 비싼 채 아니요? 야게 가장 후순위 떨어지면 배당받을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야는 주거 시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혹시 경매 절차에서 대항을 하든지 대항을 못 하든지 배당받고 나갈 수 있도록 대항 요건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택이면 시군구 출장소 동주민센터 있죠. 법원 등기소 공정인사무소 나중에 확정일자 찍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가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가지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두면 상가 건물은 여전히 어디만 간다? 세무서에 가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도장을 확정일자인 도장입니다. 을 받아두면 대항 요건 말고 한 개 더 갖췄죠. 그러면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보증금액이 2억이다. 2억이면 2억 원 전액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소위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고. 이게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 압류 감류 선순위인데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갖췄다면 대항력도 있고 뭐도 가지고 우선 변제권 두 개 다 가지고 여기는 선순위에 저당권 압류 감류가 있으면 후순위니까 대항력은 없죠. 확정일자라도 받아두면 뭐는 가진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판례가 시험의 기초 판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책을 보시거나 할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 이런 말 나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 나오면 두 가지요. 대항력권 갖춘 다음날 영시 이유가 되었다 그 개념이고 경매에서는 저당권 압류 감류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이구나 여기에 생략된 말이 대항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선 변제권 가진다는 말까지 나오면 대항력권도 갖추고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게 생략된 말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여기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죠. 이거 됐어요? 대항력 있다.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 있죠. 임차인이 임대차 법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대항력이 나왔다 그 말은 저당권 압류 감유보다 선순위 먼저 대항력권 갖췄다 그 말이고 우선 변제권 가진다 그 말은 계약서 가지고 어디 가서 동사무소나 가서 상가 건물이면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있구나. 거기에 생략된 말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대항력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제3자 상속인 수증자 매수인 낙찰자에게 주장해서 살겠다는 권리죠. 대항력은 배당받을 권리입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에게 살겠다 못 살겠다 그 권리지 배당받는 권리는 아니고 우선 변제권은 제3자에게 살겠다는 권리가 아니고 배당받겠다는 권리네. 그러면 권리 내용을 알고 계시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 이렇게 주어져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권리가 다르니까 대항력 선택하겠다 그 말은 뭐야? 계속 낙찰자에 살고 기간 끝나면 낙찰자한테 보증받고 나가겠다 그 말이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가진데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다 그 말은 살지 않고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고 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였다 이렇게 주어져요.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사람인데 경매에서 배당 요구하였다 주어지면 대항력 행사한 거야 우선 변제권 행사한 거야? 그렇지. 이제 권리 내용을 알고 계시면 굳이 옛날에 기출문제처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 요구했다처럼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단 말이 빠져도 배당 요구했다, 배당받을 권리는 대항력이 아니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다 그 말이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이유는 살겠다 나가겠다고 보증받고 나가겠다 했죠. 그런데 나중에 경매에서 여기 1순위에서도 배당 순위가 더 빠른 순위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1순위죠. 배당 순위는 야보다 더 빠른 게 있다. 경매 비용 같은 거, 최우선 변제권자가 있다고. 뭐 세법에서 당해세 같은 거, 재산세 같은 거 있다고. 먼저 뽑아가요. 그러면 자기가 분석할 때는 배당 요구해서 보증금 2억 원 다 받아간다 생각하고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표 보니까 나한테 1억 8천만 배당이 되고 2천만 원 배당이 안 돼 있어. 받지 못한 잔액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잔액을 받을까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억수로 인상 써진다 지금. 인상 쓸 건 아닌데 미간을 짚을 정도는 아니고. 보세요. 2개 가졌는데 우선 변제권 행사했다 지금. 다 받았으면 지 권리는 다 보호받은 거 아니에요? 대항력은 남아있지만 행사할 필요 없이 나가줘야 되고 다 받지 못했다 혹시 그러면 남아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2천만 원 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전액 변제되지 않았고 뭐가 남아있는 대항력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이 있으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낙찰자한테 2천만 원 달라고 산다 그 말입니다. 월세 내겠나 안 내겠나? 2천만 원 받을 거에 산다는 거죠. 대항한단 말은 월세 냅니까 안 냅니까? 그런 집 어디 있어? 너무 집인데 차임은 지불해야 한다. 차임은 지불해야 한다까지 시험 나온 거예요. 여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다가구주택이나 경매 넘어가면 임차인마다 배당 요구하라고 날라와요. 배당 요구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이라도 받고 밖에 나가서 방 한 칸 집은 구하겠죠. 다 못 받아도. 그 확정일자 제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실명법보다 이게 훨씬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권리 내용을 모르고 판례 보시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대항력은 제3자에게 살겠다 못 살겠다는 권리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붙은 것은 제3자 관계없고 낙찰자한테 법원에 가서 배당을 받고 나가는 권리다. 이렇게 알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래 판례가 준다는 겁니다. 민법 공부 안 하셔서 다행이죠. 이렇게 민법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공시법에서 등기를 그렇게 배워도 등기는 등기부 어려 죽겠다 이렇게 말지 등기하는 이유가 뭔지 왜 등기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제3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제3자에게 내가 이 부동산에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 등기가 돼 있다 그 말은 어느 누구에게 낸 주장하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가 권리 행사하고 싶어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식은 무조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법률기준은 공분이고 임대차법은 주민등록이고 사업자 등록이고 등기부가 있으면 다행이고 그죠? 알고 공부하지 마세요. 분위기 완화 차원에서 한 개만 요 한 개 하고요. 그러면 계약서 최우선 변제권 아직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했잖아요. 무조건 본인보다 후순위보다는 최우선 변제권은 이제 나 좀 이따 보시면 소액 임차할 때 야합보다 많이 받아. 앞서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이 헷갈린다 지금. 그러면 계약서 들고 와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와서 확정일자 받죠.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도 물어요. 계약서 안에 찍게 되는 도장의 의미가 뭐인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인데 임대차 계약서 들고 이제 주민등록하러 가죠. 간 김에 계약서 들고 와서 도장 받고 온다고. 그게 확정일자예요. 보증금이 2억이야. 4월 20일 확정일자 도장 받고 왔죠. 확정일자 도장 안에 요 도장 동그란 요 안에 세 가지 곱해주세요.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있죠. 네? 확정일자 그 시군구마다 찍어주는 번호가 순서에 있겠죠. 번호. 확정일자 누가 찍어주는데 기관. 남구청이면 남구청.
어디 동주민센터에 나와요. 그러면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가 뭐인가 그 말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이 2억 찍혀 있고 4월 20일 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근데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안에 보니까 아파트 명칭도 빠져 있고 아파트 동호수 기재가 빠졌어. 어디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안에요.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주민등록원 전입신고는 제대로 했어. 몇 동 몇 호 다 했다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근데 확정일자 받았죠? 예?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는가 못 갖췄는가 그걸 물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안에 동호수 기재가 빠졌다. 누락되었다. 하여도 확정일자 받았죠 지금?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는 이것밖에 없어요. 확정일자인 도장 받은 날짜 4월 20일이죠. 20일 도장 받은 그 일자 4월 20일 현재 앞으로 경매 넘어갔을 때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보증금액을 언제 4월 20일 날 2억 원 확정시켜 두겠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는 앞으로 경매에 넘어가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보증금액을 미리 확정시켜 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2억 원 확정되어서 안 됐어요? 요것만 확정시켜 두겠다. 요것만 확정일 도장의 의미야. 그러면 계약산에 동호수 기재가 빠져도 2억이 찍혀있고 4월 20일 확정일자 받았죠. 2억 원 확정되어서 안 됐어요? 되었으니까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호수 기재가 빠졌습니다 할 때 공시 기능하게 되는 주민등록 여기에서 주민등록에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인데 전입신고가 했는데 아파트 명칭도 빠지고 동호수 기재가 빠져버리면 유효하게 공시가 되어서 안 됐어요.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차법에 아예 보고하는데 큰일이지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기능은 뭐예요? 계약서를 왜 씁니까? 그 증거 기능을 꼭 기억하시라는 게 여기 써먹겠다고. 계약서는 다른 기능 아닙니다. 후일 분쟁이 있어.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계약서 써더라 그 말은 후일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증거로 남기라 그 말 아니야? 계약서가 주민등록처럼 공시 기능합니까? 아니죠. 후일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로 남기도록 하는 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이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되어도 뭘 받아두었다면 확정일자 받아두었다면 보증금은 확정되었다.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 그 말입니다. 주민등록에서 동호수 기재 빠지면 아예 큰일이에요. 아예 보완돼요. 계약사안에 빠져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의미는 제3자에게 살겠다는 권리요.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고 정리하겠다는 권리요. 배당받고 정리하겠다는 권리이면 핵심은 어쨌든 경매 넘어갈 정도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면 한 개 이상의 담보권이 있다 없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 넘어왔는데 권리 분석표 만들어 보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이고 상가인데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야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당연히 저당권자는 돈 받는 것이 목적인 권리죠.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저당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변제권 줘요. 전세권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는 용의물권인데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 끝나면 용의권 끝났잖아요. 남은 게 뭐예요? 저당권도 똑같이 전세금 받아내는 게 목적 아니야. 그 전세권은 용의물권이면서 담보권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가 전세권 설정 등기 기간 만료 이후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우선변제권 줄 수밖에 없다고. 지상권 지역권 우선변제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상권 지역권 있을 수가 없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대금 가지고 배당받을 채권이 있으면 우선변제권 주지만 지상권이 무슨 뭐 배당받을 돈이 있어요? 없지? 지료 지급하든지 무선을 쓰든지. 그러니까 물권 중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건 저당권하고 전세권이에요. 응? 건조당권도 저당권이니까 뭐 똑같고. 그러면 야도 우선변제권이 있고 야도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낙찰대금 가지고 누가 먼저 배당받아 갈래? 이게 핵심이라고. 그 저당권자하고 확정일자 임차인의 배당 순위 따지는 게 핵심인데 한계는 이미 나왔다고 여기. 대항 요건 갖춘 날에 4월 20일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이거죠. 누가 선순위요? 저당권자. 요 기억하고 계시라고. 대항 요건 갖춘 날에 제3자 명의 등기가 있다. 그럼 대항 요건 다음 날이죠. 야는 그날이죠.
요거 기회가 여기 시험 나온다고. 좀 쉬었다가 저거 정리할게요.